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 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광고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였고 저는 광고회사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 때문인지 소심한 편이었는데요. 저를 만나고 부쩍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연애한 지 반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변화하는 자신이 만족스럽다면서 내친 김에 헬스장을 다녀서 몸을 키웠습니다. 1년 만에 말도 더듬지 않게 되었고 몸도 몰라보게 좋아졌죠. 공교롭게도 남편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수록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고 남편과 저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됐죠. 저는 이러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버럭 화를 내더니 결혼사진 액자를 무릎으로 찍어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벽쪽으로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무서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재차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자기 셔츠를 찢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서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급기야는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깨진 유리병으로 손목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게다가 저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모르게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네, 사연을 보니까 배우자가 결혼사진 액자를 부수고 빨래 건조대를 던지는 등 좀 집안 물건을 파손한 것 같습니다. 네, 형사처벌 대상이 당연히 되겠죠. 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네. 이때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재물의 소유권이 행위자 이외에 타인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과 공동 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네. 네, 나아가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부부고 공동 물건 부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공동 소유의 물건도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재물로 평가되므로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인정됩니다. 네. 네, 그러므로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결혼 액자와 빨래 건조대를 파손한 행위는 모두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본인이 이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해한 거 이걸로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형법 283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행동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자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협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순히 죽어버리겠다는 말만 하면서 자해 행위 신용이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리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이 위세를 보였으므로 의뢰인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배우자의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은 이러한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사실 이혼 원하긴 하지만 이혼 소송 제기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부 갈등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갖추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정 내에서 배우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 그러한 사실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주거 및 직장 내 100m 이내의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폭법상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한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와 같은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례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2개월, 최장 네.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에 따라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임시조치와 같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고 하는 조치가 또 하나 더 있고요. 네, 나아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혼 등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접근 금지 등의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폭법상의 임시조치, 또 피해자 보호 명령, 또 이혼 소송에서 사전 처분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갖춰져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지금 임신을 하셨습니다. 근데 출산한 뒤에도 배우자의 접근 금지할 수 있을까요? 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로 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처분으로서의 접근 금지는 통상 이혼 소송에 해당 신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연자분이 출산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손괴하는 것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서 가정폭력 행위자를 이제 퇴거할 수 있게 하는 임시조치 신청 가능하고요. 또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거나 이혼 청구하면서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 신청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혼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20대 여성 혼자 버스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70대의 남성 기사가 종이컵에 소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 승객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시흥시청 경찰을 찾아가 봤지만 버스 기사를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대 여성은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 소변 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이고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게다가 20대 여성이 성기를 보지는 않았고 버스 기사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의 성립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버스 회사 측은 기사가 고령인데다가 버스 운행 구간이 2-3시간 사이로 길어서 기적이라도 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다시 이런 상황은 없어야겠지만 근무 환경이 바뀌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약속해줘 오늘 이 밤 나를 지켜줘